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탓을 올린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차례로 모셔서 그간의 국회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또 전국 현안을 짚어보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원내대표로 선출하신 지 이제 석 달가량이 아직 안 됐습니다. 예,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여러 변화와 혁신, 여러 목소리를 내오셨습니다. 네. 일당의 또 리더 역할도 하셨는데 그간의 소감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뭐 정신없이 한 2달 반 정도를 걸어왔는데요. 일단 당이 많이 안정되고 계파 싸움도 없어지고 또 여러 민생 정책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이 보람이고요. 또 국회로 보면 사상 최단기에 국회 개원을 해가지고 지금 6월 국회, 7월 국회 좀 쉬지 않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일하는 국회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런 보람도 있습니다. 네. 사실 처음 취임 원내대표로 이제 선출이 되시고 취임하실 때 과연 김종인 대표와 과연 네. 호흡이 예컨대 뭐 팔력 대표, 네. 원동건 대표와 또 보수를 또 상징하시는 아이콘과 호흡을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굉장히 평가가 좋았습니다. 네. 비결이 뭡니까? 그 확실히 김종인 대표님과 제가 살아온 길이 다르고 또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수권 정당이 되려면 생각이 같은 사람들만을 가지고 당을 운영한 것이 아니고 좀 생각이 다르지만 좀 공존하고 또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그래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그런 정당 모델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대표님께서 사실은 굉장히 그 간섭이나 참견을 잘 안 하시고 큰 틀에서 운영을 해 주시면서 그래서 이제 역할 분담이 잘 됐죠. 그게 아무래도 이제 저희 당이 안정되는데 크게 기여한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일각에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플랜에 들어간 것 아니냐, 네. 큰 틀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원내를 끌어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 적어도 집권을 준비하는 수권 정당의 지향성.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당에 도움이 안 되면 참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덕을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저희 당이 그렇게 과거에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나쁜 모습들은 많이 극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또 그 와중에 이제 사드 관련 등등 뭐 예상하셨겠지만 뭐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서는 좌표가 뭐냐, 좌표를 좀 정확하게 찍어야 되는데 뭐 한 것 아니냐라는 야당 내의 비판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사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만 그러나 수권 정당으로 가는 제1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을 경우에 그 한미 갈등 문제나 또 앞으로 안보에 있어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된다든가 하는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개인 소신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풀어드리고 그러나 당은 좀 더 신중하게 가자 이런 입장을 정했습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내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60%가 넘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만 지도부가 어떤 고민을 통해서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지 잘 말씀을 드려서 이해들은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뭐 불만 있으신 분도 참아주고 계신 거겠죠. 수긍하고 계시다. 사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다음 달 27일 날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새누리당은 좀 뭐 시끌시끌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좀 침체돼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데 어떤 생각이신지? 글쎄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좋은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경쟁하면서 흥행도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모델이겠죠. 그러나 과거에 소위 흥행이 되었다고 하는 전당대회를 보면 계파 싸움이 너무 심하게 진행이 돼서 당이 반으로 완전히 쪼개질 때 흥행이 잘 됐거든요. 싸움 구경이 원래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당이 단합이 안 되고 결국 분단까지 가능한 수준의 감정 싸움이 남았죠. 저는 그 제일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게 좋지만 그러나 또 너무 계파 싸움에 몰입해서 그 전당대회 이후에 후유증이 남는 그런 모습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제 당권 경쟁에 나서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사실 지금 이제 결국은 그분들과 또 이제 앞으로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김종인 대표하고는 좀 뭐라 할까요? 지향하는 지향점이 좀 다른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그분들과의 조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들은 오히려 저하고 더 생각이 더 유사한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하고 갈등이 있을 가능성은 없죠. 네. 다만 그러면 이제 김종인 대표님이 가졌던 그런 무게감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점에서는 김종인 대표님께서도 대표를 그만둬도 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기여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실지 나중에 의논해야 되겠지만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더 보강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예컨대 집권을 위해서는 당이 좀 더 포용성, 확장성을 가져야 되는데 당이 기존의 원위치로 좀 레프트, 좌쪽으로 점점 더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새로 대표가 되시는 예. 분들, 그다음에 또 김종인 대표의 역할, 또 저의 역할, 오히려 둘이 하다가 셋이 하면 또 훨씬 더 폭넓게 예. 더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더 힘이 더 강화된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 대표 당 전당대회 이후의 역할은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신다면 어떤 역할? 그건 아주 구체적인 대화는 못 해봤습니다만 예. 지금까지도 사실은 경제 스피커로서 역할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경제 민주화라든가 뭐 상법 개정 여러 가지 구조 조정 등 그래서 이런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 좀 스피커로서 역할을 계속 해나가시는 역할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에 또 하나의 이제 주목되는 부분들이 과연 이제 전당대회를 이후에는 이제 대권 주자, 대선 주자로 이제 키워가는 네. 그런 가도에 있는데 네. 뭐 당 안팎에서는 과연 지금 거론되는 분들로 과연 필승하겠느냐라는 네. 시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 대선 레이스에 대한 비전, 계획은 어떤? 글쎄 지금 저희 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네. 분들이 가령 이제 문재인 후보, 또 박원순 시장, 안희정 지사, 김부겸 의원, 네. 또 지금 강진에 계신 손학규 전 대표님까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정도의 포트폴리오면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노장도 있고, 신진도 있고, 또 시민 후보 출신도 있고, 뭐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 계승한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우리 쪽의 진영이 훨씬 더 다채롭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이 대여섯 명의 예비 주자들에 비해서 오히려 신선도나 네. 뭐 어떤 그런 성장 가능성이나 참신성에서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저는 비교적 우리 쪽이 더 현재까지는 더 재미있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종인 대표가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우상호 원내대표를 언급하시면서 원내대표를 하는 거 보니까 능력이 네. 있으시더라. 네. 자기 재권 주자도 깜이다라는 네. 이런 취지를 했는데 김종인 대표 허투루 이렇게 막 하시는 말씀 아니신데 어떻게 네. 되돌으셨습니까? 오늘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 저는 우리 당이 좀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기여하는 게 제 본연의 임무고 아마 지금까지 비교적 무난하게 했다는 정도의 덕담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도 86 그룹의 어떤 리더격으로서 또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시다 이렇게 정리를 네, 해야 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또 사실 또 하나 이제 대선 경쟁을 이야기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개헌론과도 이제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대권 주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도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갖고 계시는 어떤 개헌론이라고 할까요? 대권 주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 이런 생각 어떠신지요? 저는 그 현직 대통령이 그 추진력을 가지고 개헌을 이끌어가지 않는 한은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00명 국회의원의 3분의 2,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줘야 되는데 네. 어쨌든 절반 가까운 의원이 이제 집권당 소속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을 무시하고 개헌을 추진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헌에 대한 이런저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그분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그런 판단의 근거는 될 수 있지만 예. 저는 당분간 우리 개헌이 우리 현실에서 예. 실현 가능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논의 자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계속 논의는 해야죠. 논의는 해야 왜냐하면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개헌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개헌 논의가 예. 당장 먹고 사는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있는 민생 문제를 덮어가면서까지 논의돼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좀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차기 대선 주자들이 예.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끌고 가야 되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개헌을 말씀하시는 것은 경청할 수 있지만 지금 원내는 당장 급박한 민생 문제에 전념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생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곧
추경 예산안 등등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여당과의 좀 견해차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과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될까요? 글쎄, 오늘 그 정부 국무회의에서 이제 통과시키는 이 추경안에 대해서 좀 들여다봤는데요. 예. 이 정도 추경을 하려고 그렇게 지난 몇 개월간 난리를 쳤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부실한 추경안입니다. 이게 실제로 구조조정 때문에 추경안을 만든다고 하는데 예. 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대규모 실업에 대한 방지책도 약하고 또 지금 그 지역들이 지금 해고자가 되니까 경기가 지금 울상 아닙니까? 침체되고. 근데 그걸 그럼 지역 경제 어떻게 회복할 건가에 대해서도 보면 뭐 보도블록 교체 수준의 예산들이 와 있고, 예. 야 이걸 가지고 지금의 이 그 지역 활력을 잃은 지역을 살릴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저희가 볼 땐 또 일자리 문제도 보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게 경제 위기를 강조해 놓고 구조조정을 강조해 놓고 추경을 편성해 왔는데 이 정도 내용으로 과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지요. 예. 더구나 작년에도 추경을 편성했는데 네. 작년에 편성된 추경도 아직 다 못 썼어요. 문제는 급하다고 해서 편성을 해줬는데 다 못 썼다는 건 그 예. 계획이 부실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꼼꼼히 한번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일단 추경 자체는 반대하진 않되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추경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좀 더 야권이 생각하는 예. 여러 가지 대책과 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 그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심의해 보겠습니다. 현안을 좀 한두 가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와대 또 여당 내에 여러 갈등이 있습니다. 청와대 특히 민정수석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네. 어떤 시각, 물론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십니까? 글쎄 이제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면 사실은 정상적으로 민정수석 그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이제 개각을 하게 되면 네.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는데 진경준 검사장 검증에 실패하신 분이 하는 검증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본인이 좀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예. 그 직위에서 물러나서 결백을 입증하는 그런 조사를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계속 민정수석실에 계시면 제대로 일을 못하면서 야당과 언론의 각종 의혹에 대응만 해야 할 텐데 예. 그 자리가 본인의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사나이 다 깨끗하게 털고 나와서 후임자를 임명하게 하고 본인은 예. 자기 결백을 입증하는 데 전념하시는 것이 옳지 더 않느냐?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언론의 문제 제기 외에 야당 자체적으로 좀 뭔가를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일각의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은 빠짐없이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우리가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뒤를 파고 네. 그러는 것은 좀 모양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사실 또 한 가지 지금 야 3당이 이야기한 게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한 지금 의견을 좀 모으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필요성, 실현성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최근에 검찰발로 나온 여러 가지 뉴스들 보시면 정말 이제 더 이상 검찰을 국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홍만표 검사가 그 변호인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무슨 신기한 변론들을 하면서 수백억을 돈을 벌었고 또 현직 검사장인 진경준 검사장이 그 기업 돈을 받아서 주식에 투자한 다음에 그걸로 또 수백억대의 재산을 만들고 무슨 4대 천왕이라는 무슨 브로커들이 그 법조계를 이게 사실 또 전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땐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네. 과감하게 검찰 권한을 내려놓고 검찰도 견제의 대상이 되는 그런 기구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현직 검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도록 허용하면서 고위공직자들만 전담해서 네. 비리를 항상 감시하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 네. 정진석 원내대표는 상설특검도 있고 한데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가 하시던데 정진석 원내대표와의 어떤 조율 지금까지 평가는 어떠십니까? 괜찮습니다. 정진석 대표 아주 합리적이시고 또 세상을 읽는 눈도 대단히 정확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거기 친박 비박 사이에 끼어쳐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잘 못하셔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대화해본 바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파트너다. 네.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원내 사령탑 또 야 일당으로서의 원내 사령탑으로서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꼭 이뤄내야 되겠다. 좀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서민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렇게 시끄러운 현안들이 많이 있지만 네. 우리 서민 주거 문제, 전월세 문제,
그다음에 사교육비 문제,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 또 청년 일자리 문제, 요 문제만큼은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을 한번 좀 꼭 관찰하고 싶어요. 정말 네. 너무 힘들어하셔요. 그래서 예. 우리가 여의도에서 참 한가롭게 정쟁하고 있을 그런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사실 본인께서 원하시든 원치 않든 어떻게 보면 86세대의 대표 주자격으로 네. 또 당에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신데 여러 앞으로 정치적 포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밝혀주시죠. 글쎄 뭐 제 유일한 꿈은 정당을 바꾸어서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정치인들 니들 욕심만 차리고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지 마라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이 직업을 갖고 있는 게 맞나 싶은 자괴감이 있거든요. 네. 개인적인 성취보다도 정치에 대한 신뢰를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제대로 된 정치 변화, 네. 또 국회 변화, 정당 변화를 좀 꼭 만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4.13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 또 그 민심을 받아들이는 초심 끝까지 유지하시기를 네. 당부해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